그래서 우리는 해수의 성질부터, 그죠? 오늘은 페이지로는, 교재 페이지로는 120페이지에 있는 해수의 성질부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길게 얘기할 거 없이 바로 먼저 좀 들어가 볼게요. 해수의 성질. 길게 뭐 얘기할 거 없죠, 그죠? 일정 관련해서 뭐 얘기할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들어가 보면 해수의 성질, 해수의 물리량이라고 표현하는데 해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바닷물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바닷물을 도대체 바닷물은 바다랑 물이 더해진 거냐? 아니죠. 우리가 이제 바닷물은 해수는 염류와 물이 더해진 거다. 그치? 바닷물에 녹아져 있는 녀석들을 염류라고 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염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닷물에 녹아져 있는 녀석인데 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NaCl,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것이 MgCl2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NaCl이라고 하는 녀석과 MgCl2, 뒤에 있는 녀석은 몰라도 돼요. 얘네의 비율은, 대체적인 비율은 약 7대1입니다. 질량비가, 그들의 어떤 질량비가 대략적으로 한 7대1 정도다라고 기억하면 돼요. 염류 간의 질량비, 그치? 한 77.7%, 10.8% 되니까 그런 것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그냥 바로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가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염분비 일정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염분이 아직 뭔지도 이야기 안 했지만 괜찮아. 염분비 일정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염류 간의 질량비가 바다의 어떤 그런 상황을 신경 쓰지 말고 그러니까 염분비 일정 법칙은 염류 간의 질량비가 항상 동일하다라는 법칙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위에서 NaCl과 MgCl2의 질량비가 7대1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NaCl이 해수에서 차지하는 게 77.7%라는 거는 어느 바다는 다 똑같다는 거야. 계절에 상관없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괜찮고. 그래서 바로 이제 해수의 성질, 첫 번째 이야기할 거는 표층 염분입니다. 표층 염분. 염분이 무엇이냐 하기에 앞서서 먼저 또 가야 되는 거. 자, 바닷물을 이렇게 단면을 그렸을 때 대기와 맞닿는 부분을 우리는 표층이라고 부르고요. 저기 안에 깊은 곳을 심층이라고 불러요. 표층과 심층.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이 표층 염분인 거야. 대기와 맞닿는 부분에 이제 염분을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요. 이 표층 염분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염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하느냐? 염분이 해수 1kg에 녹아있는 염류의 g수로 구해요. 말을 보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해수 1kg이 있어요. 그 안에 염류가 몇 그램 들어있느냐 곱하기 1000 해서 구한다. 그러면 이제 곱하기 1000에서 나온 것을 우리는 퍼밀이라고 쓰고 천분율이라고 읽어요. 천분율. 그렇지? 퍼센트 같은 경우에는 백분율이니까 천분율로 생각하면 되는데, 염분의 단위는 그러면은 무엇을 쓰느냐라고 했을 때 염분의 단위는 퍼밀을 잘 쓰진 않고요. PSU라고 하는 걸 씁니다. PSU는 갑자기 뭐야? 그냥 퍼밀하고 비슷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같은 거야 라고 하면 돼요. 지구가 원에서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구하는 방식은 다른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표층 염분의 단위가 PSU고, 전 세계 해수의 평균 값은 얼마냐라고 하면은 약 35 PSU입니다. 그러니까 해수 1kg에 염류가 35g 녹아져 있다는 거죠. 이거 가지고서 오해하면 안 되는 거. 그러면 내가 만약에 전 세계 해수의 평균이 35 PSU를 실험실에서 만들어 보고 싶어. 그러면은 직류수 965g에, 그지? g에 염류 35g 있어야 되는 거 이해됐어요? 직류수 1000g이 아니야. 당연한 얘기죠? 해수 1kg에 염류 35g인 거니까 직류수 965g 안에 염류 35 분의 염류 35가 돼야 되겠죠? 가운데 밑에가 분모값이 직류수가 1000g이 아닌 거다. 당연한 거 이야기했습니다. 자, 잠깐만요. 그래서
기본적인 걸 표층 염분을 이야기했고, 그러면 이 표층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이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이 있느냐? 표층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크게 세 가지 생각하면 됩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증발량과 강수량. 증발량과 강수량의 차라고 표현을 할게요. 증발량과 강수량의 차이, 그것이 표층 염분에 영향을 주는 첫 번째 요인. 두 번째, 담수의 유입. 담수의 유입량.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빙하의 결빙과 해빙, 이렇게 세 가지 있는데, 말뜻을 해석해보자면 증발량과 강수량이라고 하는 거는 물이 증발하냐 비가 내리냐, 그거 생각하는 거죠. 그럼 비가 많이 내리면 염분이 낮아질 거야. 담수의 유입량이라고 하는 건, 담수는 싱거운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물이 얼마큼 유입되느냐, 강물이 많이 유입되는 곳에서는 염분이 낮아지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빙하의 결빙과 해빙은 빙하가 어느냐 녹느냐.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크다라고 한다면 해수의 염분, 표층 염분이 높아지게 돼요. 이 값이 크다는 거는 증발량이 크다라는 거니까,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더 많다라는 거니까, 비 내리는 것보다 날아가는 게 더 많은 거니까 짜지는 거죠. 두 번째, 담수의 유입량이 많으면 바닷물에 싱거운 물이 많이 유입되니까 염분이 낮아지게 돼요. 세 번째, 빙하가 얼고 녹는다. 결빙되는 지역에서는 염분이 상대적으로 높고, 해빙되는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염분이 낮아요. 아시겠지만 얼음이 얼 때, 그러니까 바닷물이 얼 때에는 순수한 물만 오는 거야. 소금은 얼지 않아요. 소금이 빠져나옵니다, 얼음에서. 그럼 결빙되는 지역에서 염분이 높다, 해빙되는 지역에서 염분이 낮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죠? 그죠? 더 대단한 건 없죠. 그 정도. 그 정도 받고,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건 위도에 따른 염분의 특징. 염분. 우리가 봐야 되는 특정한 위도는 네 군데. 0도, 30도, 60도, 90도 지역에서, 위도 0도, 30도, 60도, 90도 대략적인 그런 위치에서 어떤 경향성이 나타나느냐. 위도 0도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염분이 낮아요. 결론부터 쓰겠습니다. 염분이 왜 낮느냐라고 하면 증발량 빼기 강수량의 값이, 증발량 빼기 강수량의 값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뒤에서 오늘 이야기할 내용인데, 이런 위도 0도는 저압대예요. 대기대순환에 의한 열대 저압대예요. 혹시나 예전에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게 기억나시면 좋지만, 안 나더라도 열대 저압대구나, 저압대니까 강수량이 많구나, 아니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그러니까 죄송해요, 작구나, 그러니까 염분이 작은 거구나 생각하면 돼요. 강수량이 많은 거니까. 위도 30도 지역은 고압대예요. 위도 30도는 고압대. 기압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입니다. 그럼 위도 30도 지역은 염분이 어떻다? 높다. 왜? 증발량 빼기 강수량의 값이 크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60도, 90도도 저압대, 고압대니까 그대로 염분이 낮고 높고가 반복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보는 건 아니고요. 위도 60도와 90도는 좀 묶어서 생각을 합니다. 고압, 이제 그 극지방 같은 경우에는 묶어서 생각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염분이 낮아요. 그냥 뭉뚱그려서. 염분이 왜 낮냐라고 하면은 저기 때문에 그래요. 해빙되는 지역이에요. 해빙. 빙하가 높기 때문에 염분이 낮은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빙하가 녹으면 빙하의 싱거운 물이,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얼음이 녹으면 싱거워진 아메리카노. 그죠?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하나만 조금 더 자세하게 봅시다. 해수가 이렇게 있을 때 상대적으로 결빙되는 지역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해빙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럼 네. 극지방에서 해빙에 의해, 극지방에서는 빙하가 높기 때문에 염분이 낮아진다라는 건 결빙되는 지역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뭐 혹은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 일단 보세요. 결빙되는 지역은 염분이 높아져요. 염만 쓸게요. 염분이 높아지면 해수의 밀도가 커집니다. 밀도 관련해서는 뒤에서 볼 거니까 지금은 그냥 염분이 높아지면 밀도가 커지는구나 하면 돼요. 그럼 염분이 높아진 해수는
아래쪽으로 가라앉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하고 싶은 이 염분이라고 하는 것은 표층 염분이었죠. 그러니까 이 표층 염분을 따질 때 극지방에서 특히나 극지방에 결빙이 일어나는 지역은 사실상 표층수가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위에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결빙되는 지역의 해수는 반대로 계속 결빙된 지역에서 계속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해수가 공급돼서 그 위를 채우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 표층 염분이 극지방의 표층 염분이 해빙되는 지역에 의해서 염분이 낮은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얘기한 거 사실 이해 안 돼도 아무런 문제 없죠? 왜? 외우면 된다. 이 부분. 이 부분은 암기가 더 우선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표층 염분을 가지고서 기본적인 거는 이제 위도에 따른 염분 차이 이런 것들도 설명했으니까 우리나라 주변에서 나타나는 염분의 변화, 어떤 염분을 좀 비교해 본다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우리나라가 있을 때 서해와 동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계절에 따라서 여름과 겨울 중에 우리 염분이 언제가 더 높냐 하면은 겨울이 더 높아요. 그 다음에 서해와 동해 중에 염분이 어디가 더 높냐 그러면은 동해가 더 높아요. 왜 그러냐면 여름과 겨울로 받았을 때 일단 여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강수량의 대부분이 여름에 쏠려 있어요. 우리나라 아시잖아. 겨울은 건조한 기후예요. 그러니까 건조해 상대적으로. 비가 잘 안 와. 우리나라 연중 강수량의 대부분은 장마 시즌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이제 염분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서해와 동해 중에서 동해 염분이 더 높은 이유는 우리나라의 그 동부서저 지형이에요. 산맥이 동쪽이 높아. 그러니까 서쪽으로 이렇게 강물이 유입돼요. 우리나라 서해로 유입되는 강물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동해로는 강물이 거의 유입되지 않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사실 실질적인 건 중국의 강이 졸래 커요. 중국의 이 두 강이. 뭐 장강, 황하, 황하강, 장강 위에서부터 황하, 밑에 장강, 양쯔강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네 강이 한강하고 비교할 게 아니야. 조금 자투리 같은 건데 삼국지 좋아하세요? 별로 관심 없어요? 적벽대전 뭐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뭐 걔네는 하여간 그 강에서 배로 전투를 하는 거예요. 강에서 졸래 넓으니까 거의 바다 같으니까.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해와 동해를 또 비교해 볼 수 있다. 조금 더 가볼게요. 우리가 여름에 장맛비가 내리면 생각해보세요. 장맛비가 바다로도 내리고 육지로도 내릴 거야.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바다로 직접 비가 내려서 바다의 표층 염분이 낮아지는 효과 당연히 큽니다. 작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육지로 비가 내리게 되면 육지에 내린 비가 그냥 육지에 스며들어서 지지각 아래로 내려가는 게 아니야. 육지에 비가 내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강물을 통해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요. 강물을 통해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은 마치 깔때기로 모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장마 시즌에 요 강물, 특히나 요 황하보다 장강이 훨씬 크니까 이 장강 유역에서 A 지역, B 지역 비교를 해본다면 강물의 유입에 의해서 염분이 B가 더 큰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이 강물에서 이제 장마 시즌에 강물의 유입량이 늘어났을 때, 그치? A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강과 가까운 지역, 강의 어떤 하구, B는 그것과 좀 먼 지역이라면 B로 갈수록 점점 염분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자료도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표층 염분도 한번 살펴봤어요. 괜찮죠? 그죠? 그 다음으로는 얘기할 건 이제 수온입니다. 해수의 수, 해수의 온도. 해수의 온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저희 교재 순서도 그렇게 돼 있죠? 그죠? 해수의 수온. 표층 수온 이렇게 얘기하는데 해수의 표층 수온은 무엇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냐면 해양 복사 에너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표층 수온 분포는 위도와 나란하게 분포한다
위도와 대체적으로 나란하게 분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수온이 표층 수온이 대체적으로 낮아지는 경향. 당연한 얘기죠. 적도로 갈수록 뜨겁고 극지방으로 갈수록 차갑다는 뜻이에요. 위도와 나란하게 분포를 하더라. 표층 수온에. 그때 표층 수온은 이렇게 나란하게 분포한다. 그죠? 그건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으로 봐야 되는 건 해수의 이제 연직 수온 분포예요.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 그 얘기는 층상구조. 해수의 층상구조를 얘기하는 건데 통합과학에서 이것도 봤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자, 해수를 쭉 깊이에 따른 해수의 수온을 나타내는 거예요. 세로축은 깊이, 그 다음에 가로축은 수온입니다. 가로축은 수온. 그러면 깊이 들어갈수록 해수의 수온이 낮아지는 건 맞지만 일정하다가 낮아졌다가 대체적으로 일정해져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서 가장 위의 일정한 층을 혼합층, 그 다음에 수온 약층, 그리고 심해층 이렇게 나누고요.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 나눠줍니다. 좀 특징적인 것들을 좀 보여드리자면은 요 가장 수온이 낮은 심해층의 수온은 한 4도씨 정도로 일정하다.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 이렇게 나눴을 때 특징을 좀 설명을 해볼게요. 혼합층부터. 여기가 이제 경계인 거지. 여기가 경계. 혼합층의 특징. 첫 번째, 혼합층이라고 하는 것은 표층에서 대기와 맞닿는 부분에서 수온이 일정한 층이에요. 이건 뒤에서 다시 강조할 내용이니까 잘 보시면 돼요. 수온이 일정한 층입니다. 혼합층은. 수온이 그러면은 왜 일정하냐? 그러면은 주로 바람에 의한 혼합작용 때문에 주로 이제 수온이 일정하게 되는 거고요. 바람에 의한 혼합작용? 그러면 바람이 강하게 부는 지역은 어디냐면 중위도 지역에서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붑니다. 그래서 혼합층 같은 경우에는 중위도 지역에서 비교적 두껍게 발달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중위도에만 있다는 게 아니야. 중위도에서 두껍게 발달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보면 되겠고, 혼합층은. 두 번째, 수온 약층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수온이 감소하는 층이에요. 수온이 변화한다라는 뜻이지만 수온이 증가할 수가 없어. 깊이에 따라서 수온이 증가할 수 절대 없기 때문에 수온이 감소하는 층이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수온이 감소한다? 도대체 왜 감소하냐라고 한다면 당연하죠. 깊이 들어갈수록 받는 태양 에너지의 양이 줄어드니까 수온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수온 약층이 그렇기 때문에 뚜렷하게 발달하는 것은 어디냐면은 저위도에서 비교적 두껍게 발달해요. 저위도에서 발달한다. 왜 저위도에서 발달하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수온 차이가 커서 그래요. 자, 요거는 조금 빨리만 이야기를 하자면 수온 약층의 어떤 두께, 혹은 수온 약층이 발달했냐 안 했냐를 물어보는 건 진짜 이 두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 수온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수온 차이. 심층과 표층의 수온 차이. 그게 크면 무조건 수온 약층은 발달한 거예요. 그게 작으면 수온 약층은 발달하지 않은 거예요. 두께가 몇 미터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수온 차이로만 보는 겁니다. 수온 차이로만. 자, 그리고 수온 약층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좀 왼쪽에 쓸까요? 칸이 없으니까. 수온 약층의 특징. 수온 약층은 이미 찬 물이 아래쪽에, 따뜻한 물이 위쪽에 놓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는 뭐 연직 혼합 이런 것들 당연히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온 약층을 기준으로 위층과 아래층에 물질이나 아니면은 에너지 교환 같은 것들을 막아줘요. 차단해줘요. 물질과 에너지가 교환되지 않게 잘 막아주더라. 수온 약층이. 그런 특징이. 마지막으로 심해층 별거 설명할 거 없습니다. 왜 심해층은 계절이나 어떤 그 장소, 시간이나 장소에 영향을 거의 안 받아. 안 받는다는 게 뭔 뜻이냐면은 관계없이 다 다도시라는 거예요. 다 다도시라는 거예요. 그치? 자, 마지막 정리할게요. 마지막 한 큐로 다 그려봅시다. 한 큐로 어떻게 그리냐면 고위도 지역에서의 어떤 층상 구조는 전부 다 심해층. 중위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과장되게 그렸을 때 혼합층이 조금 두껍게.
두꺼운 경향. 그 다음에 저위도 지역은 요런 느낌. 수온 약층이 두껍게 발달. 수온 약층의 두께가 요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요거 보면은 되겠죠? 그래서 표층 수온까지 했고요. 잠깐만. 아, 저기까지 다 보이는구나. 그래서 표층 수온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하나 더 얘기한 거 있죠. 연직 수온 분포 이야기 했으니까, 혼합총 수온 약층 얘기했으니까, 우리나라 주변에서 나타나는, 또 우리나라 주변에서의 어떤 특징을 얘도 한번 다시 봐야 되겠지? 우리나라에 그럼 서해와 동해가 있을 때 정리할 거는 두 개예요. 두 가지. 첫 번째. 요거는 대충 아실 것 같은데, 이거 뒤에서 다시 할 건데, 서해와 동해로는 이렇게 난류가 흐르고 동해에서는 한류도 흐르고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변의 바다에서 첫 번째, 위도에 따른 수온 차이. 위도에 따른 수온 차이가 누가 더 크냐 그러면은 서해보다 동해가 커요. 위도에 따른 수온 차이. 서해에서는 난류만 흘러. 위도에 따른 수온 차이가 거의 없어요. 다 따뜻해. 근데 얘는 따뜻한 물, 갑자기 찬물. 그러니까 수온 차이가 갑자기 확 큰 지역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런 지역을 조병수역이라고 하는데 그건 뒤에서 다시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중 수온 차이. 연중 수온 변화가 큰 곳. 연중 수온 변화가 큰 곳은 서해가 아니라, 그러니까 서해가 동해보다 더 큽니다. 왜 서해가 더 크냐면은 수심이 얕아서 그래요. 이해됐어? 물은 온도가 잘 안 변하는 녀석이야. 뭐 비열이 크다 이런 얘기 어디서나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서해는 수심이 얕아? 그럼 육지의 영향을 좀 더 많이 받는 거다. 동해는 수심이 깊어? 그러면 바닷물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거다. 그래서 온도가 잘 안 변한다. 차이가 얼마나 정도 크냐면은 서해의 평균 수심이 한 30m 정도. 30에서 50 정도 사이. 동해의 평균 수심 1km. 차이가 굉장히 커요. 물의 양이 많기 때문에, 물의 양이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수온 변화가, 연중 수온 변화가 좀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밑에다 조금 짜투리 설명하고, 짜투리 공간에다 설명하고, 한번 싹 지우고 다시 갈게요. 수온까지 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 파트 수온까지 했으니까, 세 번째 주제, 해수의 밀도입니다. 밀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과학에서 얘기하는 밀도는 얼마나 빽빽하냐, 즉 부피분의 질량으로 구하는 거죠. 부피분의 질량. 그렇게 해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잘 보세요. 해수의 밀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해수의 밀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이냐? 라고 보면 두 가지만 우리는 지구과학 원에서는 두 가지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수온, 두 번째 염분. 됐어요? 수온과 염분 앞에서 배웠던 그 두 가지만 해수의 밀도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시면 되고, 뭐 사실은 압력도 있고 등등 더 있지만 안 따져요. 그리고 그들 중에서 영향을 주는 정도를 따지면 수온이 염분보다 밀도에 더 큰 영향을 줘요. 얼만큼 더 많이 줍니까는 우리는 안 따져요. 그냥 수온이 염분보다는 영향을 주는 정도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서 나왔을 때 그냥 고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좀 따져볼까요? 자, 수온이 높아져. 그러면 수온이 높아진다고 해서 해수의 질량이 변할 수 없겠죠? 질량은 안 변해. 부피만 커지는 거야. 그럼 분모값이 커지는 거니까 수온이 높아지면 열팽창에 의해서 밀도는 작아지는 거죠. 반대로 염분이 높아진다는 거는 바닷물에 소금을 많이 타는 거예요. 그럼 소금 많이 탄다고 해서 부피가 커져요? 커지긴 하는데 거의 미비하지. 거의 변화값이 거의 없어요. 질량은 그대로 늘어나지만, 그래서 밀도는 증가해요. 염분에 의해서는 밀도가 증가하는 방향, 수온에 의해서는 밀도가 감소하는 방향입니다. 괜찮나요? 괜찮아요? 요거만 이야기하고 잠깐 지웠다 갑시다. 밀도가 변하는 층, 그것을 밀도 약층이라고 부르는데 갑자기 뭔 소리냐? 밀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왼쪽에서 이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를 보니까 수온이 일정하다가 감소하다가 일정하네. 근데 해수의 밀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녀석이 수온인 거고,
수온과 밀도 변화는 대체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네요. 그러니까 어떤 밀도 약층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해수의 깊이에 따른 밀도 변화를 그려보면, 깊이에 따른 밀도를 나타내보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왜? 수온이 일정하다가 낮아졌다가 일정하니까 대체적으로. 그래서 이때 나타나는 요 정도 깊이, 밀도가 증가하는 구간을 밀도 약층이라고 하는데 이 밀도 약층이라고 하는 거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밀도 약층이 나타나는 구간이 수온 약층이 나타나는 깊이와 거의 같다, 거의 동일하다, 거의 같다라는 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문제에서. 왜? 다시 한번 얘기할게. 밀도는 누구에 의해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요? 수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요. 그럼 수온이 변하는 수온 약층이 나타나는 깊이에서 밀도가 가장 많이 변하겠죠? 거기가 밀도 약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 문제에서 자, 이 뭐 어떤 특정 자료가 줬을 때 밀도 약층 찾아라고 하면 밀도 변화가 큰 곳을 찾는 거야? 보통 아니에요. 그럼 뭘로 찾는 거야? 수온 변화가 큰 곳을 찾으면 거기가 밀도 약층인 거예요. 되셨습니까? 밀도 변화, 이제 우리가 아직 TS도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밀도 변화가 큰 곳을 찾는 건 좀 어려워요. 엔간한 문제, 보통 일반적인 문제에서. 그래서 일반적인 형태에서는 수온의 변화가 큰 곳을 찾아서, 그 수온의 변화가 큰 곳이 수온 약층이 나타나고 그곳이 밀도 약층인 것이다 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죠? 자, 지울게요. 한번 싹 지울게요. 지워도 되죠? 지워도 되죠? 그래서 해수의 밀도와 관련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따지는 건 페이지 123페이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TS도라고 하는 겁니다. TS도는 수온 염분도예요. T는 뭐 템퍼처, S는 뭐 솔리터리 해서 이제 수온 염분도예요.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리고 이제 이걸 해석하자 이건데, 자, 그래프를 조금 크게 그릴게요. 그래프를 크게 그립니다. 자, 세로축은 수온, 가로축은 염분. 위로 갈수록 수온이 높아지는 방향, 오른쪽으로 갈수록 염분이 높아지는 방향. 자, TS도에서 우리는 밀도를 나타낼 거예요. 그러니까 수온과 염분을 통해서 해수의 밀도를 추정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그것을 나타낼 건데, 이 그래프에서 그럼 밀도가 증가하는 방향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오른쪽 아래 우측 하단으로 갈수록 밀도가 증가하는 방향이겠죠? 왜냐면 수온은 낮아지고 염분은 높아지는 방향이니까. 괜찮아요? 수온은 낮을수록 염분은 높을수록 밀도가 커집니다. 그래서 우측 하단으로 갈수록 밀도가 커지는 방향이고, 그것을 밀도가 같은 지점을 연결한 선을 등밀도선이라고 했을 때, 그 등밀도선은 실선으로 쭉 그려보면 대략적으로 이런 그래프들이 나타나요. 개형만 대충 익히시면 돼요. 이 그래프를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대략 이런 느낌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얘는 1.022 뭐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뭐 얘는 1.024, 얘는 1.026 쭉쭉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밀도가 커지는 방향입니다. 우리는 이것도 이제 해석하시면 되죠. 해석만 하면 돼. 점을 몇 개 찍어볼까요? A 지점, 그 다음에 B 지점,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 뭐 여기 C 지점. 자, 이렇게 있습니다. A, B, C를 이제 비교해보자 이거예요. A, B, C를 비교해보면 첫 번째, A와 B를 비교할 때 수온 T를 먼저 비교하자. A와 B의 수온 T를 비교하면 누가 더 높아요? A가 더 높은 거야. 그냥 보면 돼. 그래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염분 S는 어떻다? 동일하다. 그래프 그냥 읽으면 되잖아. 가로축, 세로축. 밀도를 D라고 한다면 밀도 D는 누가 더 크다? B가 더 크다. 왜? 1.024, 1.022 됐지? 오른쪽 아래 등밀도선과 더 가까우니까. A와 C도 비교해 볼게요. A와 C 수온은
같다. 그냥 일자 이거야. A와 C의 염분은 누가 더 커? C가 더 크다. 밀도는 그럼 누가 더 크다? C가 더 크다. 왜냐면 A의 밀도는 1.02야. 그런데 C라고 하는 녀석은 뭔가 이렇게 돼 있을 때 그 선이 조금 더 1.0 이상에 가깝죠? 됐습니까? 그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만 더 어떤 점이 두 점이 있어. D2라고 하는 점이 있어. 밀도 누가 더 큰 거야? 이가 더 큰 거야? 왜냐면은 우측 하단 등밀도선에 더 가까우니까.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요 얘기만 하고 등밀도선은 넘어갈게요. TS도는 기본적인 TS도 넘어갑시다. 자, 예를 들어서 P라고 하는 해수와 Q라고 하는 해수 두 개가 있어요. 둘의 밀도는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자, 이런 거예요. 밀도가 같은, 자, 설명하는 건 이겁니다. 밀도가 같은 두 해수 여기서 얘기하는 건 P와 Q가 되겠네요. 두 해수를 혼합할 거야. 혼합했어. 밀도가 같은 PQ를 혼합했어. 그럼 그때의 두 개를 섞은 녀석의 밀도는 PQ보다 밀도가 큰가요? 작은가요? 똑같나요? 혜연씨 기억나세요? 밀도가 커지는 거예요. 밀도가 같은 두 개를 섞었으니까 밀도가 일정하겠네가 아니야. 밀도는 증가하게 됩니다. 왜 증가합니까? 라고 하면은 자, 얘네를 절반 섞어. 어딘가 중간이 되겠지? 그게 등밀도선보다 항상 우측 하단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밀도가 증가하는 거야. 이것도 그냥 왜 그런지를 설명할 수는 있어요. 해수의 밀도에 영향을 주는 수온과 염분이, 그러니까 수온과 염분이 밀도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달라서 수온과 염분의 평균값을 냈을 때 밀도도 같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등밀도선 자체가 직선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막 다 설명을 할 수 있는데 필요하다? 아니다. 그냥 이걸 외우면 돼. 담백하게. 이거는 이제 고전적인 이제 아주 그걸 뭐라 그래? 스테디셀러 질문이니까 그냥 이 질문 자체를 암기해 놓으시면 되는 거죠. 이 말 자체를 외워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TS도는 하나만 더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TS도에서 해수의 층상 구조를 판단하는 것이 이제 문제로 주어진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해수의 층상 구조 지금 뭐 할 거냐면 예를 들어서 해수가 있는데 얘를 아래로 가면서 여러 지점들의 수온과 염분을 나타내보자 이거야. 깊이에 따라서. 그래서 뭐 T, S 있는데 자 이런 거예요. 0m 지점은 요렇게 한 요 정도. 50m, 100m 아무렇게나 할게요. 200m 속도도 막 달라지는데 그냥 이해해주세요. 그 다음에 뭐 500m, 그 다음에 뭐 1000m 조금 이상하죠? 500m, 1000m 제가 막 찍을게요. 2000m 자 이렇게 찍었어. 그래서 대체적으로 어떤 이런 그래프가 그려졌어. 대충 그냥 막 그렸어. 너무 복잡하면 제가 나중에 간단하게 다시 그릴게요. 그려졌어. 자, 여기서 질문을 하는 거야. 여기에도 엄연히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존재하겠죠. 범위를 찾으라 이거예요. 왼쪽에 TS도를 보고서. 그지? 범위를 찾으래. 그럼 진원씨, 혼합층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00m부터 100m까지 잘 하셨어요. 자신 있어요.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아까 층상 구조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였어요? 수온이었어요.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 그러니까 TS도에서 층상 구조를 찾으래. 그럼 뭐만 보면 돼? 수온만 보면 되는 거예요. 염분 볼 필요가 없다. 염분은 그냥 그때 2차적인 해석을 하면 되는 거야. 아 얘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얘는 깊이에 따라서 염분이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구나. 그렇게만 해석하면 돼. 그거 가지고 침상구조를 따지는 게 아니야. 수온만 가지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혼합층은 0에서 100m. 실제로 그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그냥 둡시다. 그냥 이야기하지 말고. 수온약층은 100에서 1000m. 1000에서 2000m.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치? 네, 그런 식으로 분석하시면 되겠어요. TS는. 자, 마지막입니다. 해수의 성질에서 마지막. 해수의 용존 기체량. 우리가 따질 용존 기체는 O2, CO2 두 개만 따져요.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O2랑 CO2. 깊이에 따르는 O2, CO2. 세로축 깊이. 따라서 그림을 그리면 O2는 대체적으로 요런 느낌. CO2는 요런 느낌으로 쭉 가져요. 이때의 어떤 깊이는 얘도 깊이는 한 100m 그 다음에 뭐 한 1000m 이렇게 자릅니다. 대략적으로 한 100m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m, 1000m 정도로 자르면 돼. 대충 자른다는 뜻인 거예요. 우리는 경향성만 보는데 첫 번째부터 봅시다. 산소가 0에서 한 100m까지는 조금 많아요. 100에서 1000m 사이에서는 줄어들었다가 그 이후로 다시 증가하는 경향성이야. 많았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경향성이에요. 원인만 따지면 되는데 표층에서 산소가 많은 이유는 생물의 광합성 때문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광합성량이 생명체의 호흡량보다 많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받는 곳이니까. 그러면 왜 깊이 들어갈수록 줄어드는 거야? 이제 광합성을 많이 못하는 거야. 이건 어려울 게 없어요. 요거는 그냥 쓰면은 아마 이해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됐죠? 그죠? 쓰면 이해됐을 것 같아. 광합성과 호흡량을 기준으로 산소가 많았다가 적은 거예요. 그러면 왜 100에서 1000m 정도 사이에서는 호흡량이 많아지는 거야? 광합성이 왜 줄어드는 거야? 햇빛이 도달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100m 그러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수심 한 30m가 뭐야? 한 10m만 들어가도 어둑어둑해져요. 한 30m 들어가면 사실상 거의 깜깜해서 안 보이는 지경이니까 100m까지 가면은 거의 광합성 할 수가 없겠죠. 문제는 요거네. 1000m 아래로 내려갔더니 대체적으로 이제 산소의 농도가 용존 산소량이 갑자기 증가하기 시작을 해요. 이거는 왜 그런 거냐라고 했을 때 결론을 얘기하자면 저 요겁니다. 극지방에서 침강한 표층수가 일단 쓰고 설명할게요. 극지방에서 침강한 표층수가 산소를 공급하더라. 자, 무슨 얘기냐면은 극지방에 어떤 해수가 있어. 그럼 이 녀석이 결빙되는 지역 혹은 수온이 낮은 지역, 수온이 낮은 상태로 얘는 침강을 할 거예요.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낮을수록 크기 때문에 수온이 낮은 지역에서는 O2나 CO2를 많이 가지고 침강을 하겠지? 그 녀석이 그냥 심층에다 공급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할까요? 다시? 수온이 낮은 극지방에서 해수의 밀도가 커지니까 침강을 해. 근데 수온이 낮기 때문에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많이 포함한 상태로 침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 녀석이 심층으로 이동하니까 심층에서는 당연히 산소 농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산화탄소는 동일합니다. 원인 자체가 전부 다. 생각은 돼. 광합성을 많이 하니까 이산화탄소가 적어. 광합성을 적게 하니까 이산화탄소가 많아져. 극지방에서 침강한 애가 또 공급하니까 이산화탄소 또 많아져. 됐어요? 다 왔어요? 딱 저기 이제 한 3분만 더 얘기하면 돼요.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있을 때 표층에 산소랑 이산화탄소 중에 누가 더 많은 거야? 산소가 아니에요. 이산화탄소예요. 이거 교재에 있는 자료를 보시면은 그 가로축의 척도 자체가 달라요. 눈금 자체가 다릅니다. 그죠? 아마 저희 교재에 있는 자료는 아마 6, 90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용존 산소의 농도는 대략 한 7.5 정도야. 해봤자. 근데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얼마야? 90 이상이야. 스케일이 달라요. 됐습니까? 그냥 개형만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되는 건 이거네. 깊이에 관계없이
항상 산소보다 이산화탄소가 졸래 더 많다. 거의 10배 이상 더 많다. 거의 10배가 아니죠. 10배 이상, 한 15배 정도 이상 더 많다. 모든 범위에서.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수의 물리량까지 했고요.